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마가렛 미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여러분께서 하니슬립을 사랑해 주시는 4가지 방법입니다. 당신은 남부동맹의 돈을 횡령한 것이 정당한 거라고 생각하시는군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분명히 도둑이에요. 당신도 그것은 인정하실 거예요. 그런 양심에 부끄러운 짓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 참, 오늘 포도는 신 것 같은데.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소리쳤다. 도대체 내가 누구의 것을 훔쳤다는 거요? 정말로 그는 누구의 것을 훔친 것일까를 생각하느라고 그녀는 잠자코 있었다. 요컨대 그는 프랭크가 소규모로 한 것을 대규모로 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 돈의 반은 정직하게 손에 넣은 것이요. 하고 그는 말을 이었다. 북부 정부를 판 정직한 북부 애국자들의 도움으로 정직하게 번 겁니다. 그리고 그 일부는 전쟁 초기 얼마 안 되는 모카에 투자하여 번 겁니다. 영국의 공장들이 모카가 없어서 비명을 올리고 있을 때 나는 그것을 싼 값으로 사서 한 파운드에 1달러씩에 판 것이요. 또 일부는 식료품의 투기로 판 겁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자기 노동의 결정체를 북부놈들에게 빼앗겨야만 한다는 겁니까? 그러나 그 밖의 것은 남부동맹의 것이요. 내가 봉쇄를 뚫고 리버풀로 싣고 나가 말할 수 없는 높은 값으로 판 남부동맹 정부의 솜값이요. 그 솜은 그것을 팔아서 그 대금으로 가죽과 기계 부속품 등을 사기 위해 남부동맹이 내게 위탁한 것인데, 내가 받은 명령은 나의 신용을 좋게 하기 위해 그 판매 대금을 나 자신의 이름으로 영국은행에 예금해 두라는 것이었소. 나도 그 사명대로 할 생각으로 맡았던 것인데, 당신도 잘 알고 있다시피 이윽고 봉쇄가 엄중해져서 나는 남부 항구에서 배를 낼 수도 들여보낼 수도 없게 되었소. 그래서 돈은 영국에 맡긴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두었던 거요. 이럴 경우 나는 도대체 어떻게 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오? 바보처럼 그 예금을 몽땅 찾아서 그것을 윌밍턴까지 가지고 왔어야만 했을까요? 봉쇄가 엄중해진 것은 나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 돈은 남부동맹의 것이요. 그러나 현재는 그 남부동맹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소. 하긴 일부 사람들은 아직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는 있소만, 나는 누구에게 그 돈을 주어야 했을까요? 북부정부일까요? 나는 나를 도둑으로 보는 사람들을 미워하오. 그는 주머니에서 가죽 케이스를 꺼내 긴 엽관련을 뽑아들고 맛있는 듯이 냄새를 맡으며 어디까지나 그녀의 말을 중시하는 것 같은 태도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제기를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는 언제나 그녀보다 한 걸음 앞서가고 있었다. 그의 주장에는 어딘가 분명 잘못된 데가 있기는 했었지만 어디가 틀렸는지 그녀로서는 똑똑히 그것을 지적해낼 수가 없었다. 당신은 하고 그녀는 위험을 갖추며 말했다. 그 돈을 곤란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잖아요. 남부동맹은 이제 없어졌지만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남부동맹의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은 많이 있어요. 그는 고개를 젖히고 껄껄 웃었다. 그런 위선적인 말을 할 때처럼 당신이 아름답고 바보처럼 보이는 때는 없소. 그는 진정으로 유쾌한 듯이 소리쳤다. 언제나 참말만을 하시오. 스칼렛, 당신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소. 아일랜드 사람들은 세계에서 제일 거짓말이 서투른 사람들이오. 자, 솔직히 말해봐요. 당신은 사람들이 애석하게 여기고 있는 죽은 남부동맹에 대해서도 괴로워한 일이 없고, 배고파 몸부림치는 남부동맹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더구나 마음에 두지 않았소. 만일 내가 사자의 몫을 당신에게 주지 않고 그 돈을 송두리째 어디에 기부라도 한다면 당신은 아마 틀림없이 큰 소리로 불평을 늘어놓을 거요. 난 당신 돈 같은 건 탐나지 않아요. 그녀는 위험을 보이며 싸늘하게 말했다. 허허, 탐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의 손은 지금 돈이 갖고 싶어 안절부절 못하고 있소. 만일 내가 25센트짜리 은하라도 내보이면 당신은 틀림없이 그것에 달려들 거요. 나를 모욕하거나 내 가난을 비웃기 위해 오셨다면 어서 돌아가 주세요. 그녀는 되받아쳤다. 그리고 그 말에 권위를 세우기라도 하듯 일어나며 무릎 위에서 무거운 장부를 내려놓으려 했다. 그러나 그는 재빨리 몸을 일으켜 그녀 위로 몸을 구부리고 웃으면서 그녀를 의자에 밀어앉혔다. 언제쯤이나 돼야 당신은 바른 말을 들어도 금방 발끈하지 않겠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태연하게 바른 말을 하면서도
어째서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한 말만 들으면 금방 화를 내는 거요? 나는 당신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 아니요. 나는 소유욕이라는 것을 아주 훌륭한 성질로 생각하고 있어. 소유욕이란 것이 무엇인지 그녀는 똑똑히 알 수 없었지만 그가 그것을 칭찬했으므로 어느 정도 기분이 풀렸다. 나는 당신의 가난을 비웃으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결혼 생활이 끝까지 행복하기를 기원하러 온 것이오. 그건 그렇고 동생 셀렌 양은 당신의 절도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나의 뭐라고요? 동생의 코앞에서 프랭크를 훔친 것 말이오. 난 그런 짓 하지 않았어요. 아, 좋소. 공연한 입씨름은 그만둡시다. 동생은 뭐라고 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고 스칼렛은 말했다. 그녀의 거짓말에 그는 눈을 빛냈다. 그녀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 못 되는군요. 그럼 이번엔 당신의 가난한 생활에 대해 들어봅시다. 확실히 내게는 들을 권리가 있어. 당신의 방문을 감옥에서 맞이한 것은 그리 먼 옛날이 아니니까 말이오. 프랭크는 당신이 기대한 만큼 부자는 아니었던가요? 그의 뻔뻔스러움에는 정말 어찌해볼 도리가 없었다. 그녀로서는 참고 상대를 해주든지 아니면 돌아가 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를 돌려보내고 싶지 않았다. 그의 말에는 가시가 있었지만 그것은 진리의 가시였다. 그는 그녀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다. 왜 했는지도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를 멸시하는 눈치는 아니었다. 그의 질문은 진저리가 날 정도로 노골적이었으나 우정에서 나온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는 그녀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오직 한 사람의 인간이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그녀는 자기가 한 일이며 자기가 한 행동의 동기를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해버리면 속이 후련해질 것 같았다. 언제나 그녀가 본심을 털어놓으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레트와 이야기할 때의 기분은 딱 한 가지로 비교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너무 작은 무도화를 신고 춤을 추다가 늘 신던 신으로 바꾸어 신었을 때의 그런 홀가분하고 아늑한 느낌이었다. 세금 낼 돈은 변통이 되었소? 설마 테라의 문간에 아직도 늑대가 서 있지는 않겠지요?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 전과 다른 말투가 있었다. 그의 검은 눈을 올려다본 그녀는 거기에서 어떤 표정을 읽고 처음에는 깜짝 놀라 어리둥절해 했으나 다음에는 살짝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요즘의 그녀의 얼굴에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던 상냥하고 매력적인 미소였다. 그는 얼마나 심술사나운 악당인가. 그러나 가끔 무척 친절할 때가 있다. 그가 찾아온 참다운 이유는 그녀를 괴롭혀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사실은 절망적일 정도로 원하고 있던 돈을 얻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만일 아직도 그녀가 돈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 그것을 빌려줄 생각으로 석방되자마자 그는 부랴부랴 그리고 조금도 서두르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찾아와 준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그녀를 놀리거나 모욕하고 만일 그녀가 당신은 친절하게도 돈을 가지고 와주셨죠? 하고 말하기라도 하면 아니 그렇지 않소 하고 부정할 것이 뻔하다. 정말 그는 본심을 알 수 없는 사나이였다. 그는 그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정말 그녀의 일을 걱정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무엇인가 달리 동기가 있는 것일까? 아마 후자일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러나 이 사나이의 본심은 아무도 알 수가 없었다. 그는 가끔 정말 이상한 짓을 하니까. 네, 하고 그녀는 말했다. 1위는 이제 없어요. 난 돈을 마련했거든요. 하지만 애를 썼겠지요. 알고 있어.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낄 때까지 자신을 억제할 수가 있었습니까? 자신이 그때까지의 행동을 너무도 정확하게 지적하는 바람에 그녀는 웃지 않으려고 애를 썼으나 자기도 모르게 보조개가 패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다. 그는 다시 앉아 편안하게 기다란 다리를 쭉 뻗었다. 그럼 당신의 고생살이 얘기를 들어봅시다. 그 프랭크란 녀석이 번드레한 소리를 해서 당신을 속였소? 의지할 데 없는 여성의 약점을 이용하다니 그 녀석 정말 되먹지 않은 녀석이오. 자 스칼렛 모조리 말해버리시오. 내게는 숨겨야 소용이 없소. 당신이 가장 나쁜 점까지 무엇이든 다 알고 있으니까. 어머 레트, 당신은 정말 나쁜 분이에요. 글쎄 나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프랭크는 별로 나를 속인 일은 없지만 갑자기 그녀는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을 털어놓는 것이 즐거워졌다. 레트,
만일 프랭크가 남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만 한다면 전 아무 걱정도 없어요. 그런데 레트, 돈을 내지 않은 사람이 50명이나 되는데도 프랭크는 조금도 독촉하려 들지 않는 거예요. 그는 무척 마음이 약해요. 신사로서 신사에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이 지나도, 아니 언제까지라도 그 돈은 돌아오지 않는 거죠. 과연 그래서요? 그 깔린 돈을 받지 못하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도 지장이 있다는 겁니까?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사실을 말한다면 전 당장 돈이 좀 필요해요. 제재 소권을 생각하자 그녀의 눈은 갑자기 빛나기 시작했다. 그렇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엇에 필요하죠? 또 세금입니까? 그것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죠? 있어도 크게 있죠. 당신은 지금 내게 돈을 꾸려고 하고 있지 않소. 아니, 알고 있어요. 빌려드리죠. 그것도 친애하는 케네디 부인. 지난번에 당신이 제안했던 담보도 없이 말이오. 하기야 당신이 기어코 그것을 내놓겠다고 주장한다면 이야기는 다르지만 당신은 정말 염치 없는 천만에 다만 당신을 안심시켜주고 싶었던 것뿐이오. 당신은 틀림없이 그 일로 걱정할 테니까. 크게 걱정은 하지 않겠지만 약간은 할 테니까요. 기꺼이 빌려드리죠. 하지만 무엇에 쓰려고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소. 내게는 그럴 권리가 있는 줄 알아요. 만일 그 돈으로 예쁜 옷이나 마차를 사는 것이라면 내 축복과 함께 그것을 받으시오. 그러나 그것으로 애슐리 윌크스의 새 승마복을 사는 것이라면 빌려줄 수가 없소. 그녀는 갑자기 화가 나서 발끈했다. 그리고 말이 나올 때까지 잠시 더듬거렸다. 애슐리 윌크스는 내게서 돈 같은 건 한 푼도 받지 않아요. 그이는 굶어 죽게 되더라도 절대로 받지 않을 거예요. 그이가 얼마나 명예를 중히 여기고 또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가 하는 것은 당신 같은 사람은 알지도 못해요. 물론 당신 같은 사람이 알 리가 없죠. 당신이란 사람은 이제 욕은 그만하시오. 결국 나도 그것에 못지않은 욕을 하고 싶게 되니까요. 그렇지만 당신은 내가 PT 아주머니를 통해 당신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을 잊고 있군요. 사람 좋은 PT 아주머니는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에게는 무엇이고 모조리 이야기해줍니다. 덕택에 나는 애슐리가 록 아일랜드에서 돌아온 뒤로 계속 테라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또 당신이 그의 부인하고도 참고 같이 살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죠. 정말 당신은 괴로웠을 거요. 애슐리는 네, 그야 뭐 하고 그는 마구 손을 흔들며 말했다. 애슐리는 나 같은 저속한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숭고하지요. 그러나 부디 잊지 말아주시오. 내가 그 12 오쿠스 저택에서 당신과 그와의 고상한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란 것을. 웬일인지 내게는 그 뒤로 그가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오. 당신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만일 내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그날의 그의 태도는 그리 숭고한 것은 아니었소. 그리고 지금의 그도 그다지 숭고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소. 어째서 그는 처자와 함께 테라에서 나와 일자리를 찾지 않는 거요? 왜 테라에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는 거요? 물론 그것은 내 변덕이지만 테라에 있는 그의 뒤를 대주기 위해서라면 당신에게는 1센트도 빌려주지 않겠소. 남자들 사이에는 여자에게 엎혀서 지내는 사내를 일컫는 아주 불유쾌한 말들이 있소. 어쩌면 그런 지독한 말을 할 수 있죠. 그이는 들일을 하는 노예처럼 일하고 있어요. 타오르는 분노 속에서도 울타리를 만들 통나무를 쪼개고 있는 애슐리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다. 아마 그에게는 온몸의 무게만큼이나 황금의 가치가 있을 거요. 그러나 비료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점에 이르러서는 그이는 아니 뭐 알고 있소. 설령 그가 아주 지독한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내게는 그가 그리 도움이 될 것 같진 않군요. 윌크스가 사람들을 들일이 되었든 그 밖의 일이 되었든 실용적인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들 수는 도저히 없을 거요. 그 집안은 순전히 장식적인 혈통들입니다. 자, 당신도 그 곤두세운 날개를 내리고 긍지 높고 명예 있는 애슐리에 대한 나의 되지 못한 비평을 너그러이 보아주시오. 그런 꿈이 당신같이 머리가 똑똑한 부인에게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오. 그런데 돈은 얼마나 필요하오? 그리고 무엇에 쓰려는 것이오? 그녀가 대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다시 한번 되풀이했다. 무엇 때문에 필요하오? 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말해주시오. 정말이란 것은 거짓말과 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아니, 숫째, 참말을 하는 편이 나아요. 아무리 당신이 숨겨도 나는 간파하고 마니까 그렇게 되면 뒷날 얼마나 거북하게 될 것인지 생각을 좀 해보시오. 이것만은 언제나 잊지 마시오, 스칼렛. 나는 거짓말 이외의 것이라면 당신의 그 어떤 것도 참을 수 있어. 당신이 아무리 나를 싫어하든 화를 내든 여우 같은 관계를 쓰든 그런 것에는 일체 대범하지만 그러나 거짓말만은 안 돼요. 자, 무엇 때문에 돈이 필요하오? 애슐리에 대한 공격에 격분한 그녀는 그에게 가르침을 뱉어주고 분명히 이젠 돈신대 같은 건 안 진다고 그 유들유들한 얼굴에 거절의 말을 던질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아까울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순간 그녀는 정말 그렇게 할 뻔했으나 상식의 냉정한 손이 그녀를 붙들었다. 그래서 그녀는 어색하게 분노를 누르고 밝고 위험 있는 표정을 지어 보이려 애썼다. 그는 의자에 벌렁 몸을 젖히고 발을 난로 쪽으로 뻗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어느 것보다도 내게 재미있게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하고 그는 말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주인이 절존이 하는 정신적인 문제와 돈 같은 실제적인 문제가 서로 싸우고 있는 광경을 보는 거요. 물론 그럴 경우 승리를 얻는 것은 언제나 실제적인 편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당신의 선량한 본성이 언젠가는 개가를 올리지 않을까 하고 그것이 보고 싶어 당신 주위를 서성거리고 있는 거요. 만일 그러한 날이 오게 되면 나는 재빨리 짐을 꾸려가지고 영원히 애틀랜타를 떠날 작정이요. 언제나 선량한 본성이 승리를 거두는 여성은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으니까요. 그건 그렇고 자, 용건으로 돌아갑시다. 어느 정도, 또 무엇 때문에 돈이 필요한 것이요?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는 나도 분명히 몰라요. 하고 그녀는 새침해지면서 말했다. 그런데 전 제재소가 사고 싶어요.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집마차 2대와 노새 2마리가 필요해요. 썩 좋은 노새가 아니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타고 다닐 말과 사륜마차가 갖고 싶어요. 제재소? 네, 만일 돈을 빌려주신다면 권리의 반을 드리겠어요. 제재소 같은 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요? 돈을 벌 수 있어요. 듬뿍 벌 수 있어요. 아니면 꾼 돈에 대한 이자를 치를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적당한 이자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5할이면 그런 대로 괜찮을 거요. 5할이라고요? 어머나 농담이시겠죠. 웃기지 마세요. 악마 같으니. 남은 진정으로 말하는데. 그러니까 웃는 거요. 당신의 그 상냥한 가짜 얼굴 뒤에 숨은 머릿속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은 아마 나밖에 없을 거요. 그럴까요? 하지만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아요. 자, 들어보세요, 레트. 이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프랭크의 이야기로는 피치트리가에 조그만 제재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팔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급히 현금이 필요하다니까 틀림없이 싸게 팔 거예요. 현재 이 근처에는 별로 제재소가 없는 데다가 모두들 집을 짓고 있으니까 제목은 무척 비싼 값으로 팔릴 거예요. 그 사람은 그대로 제재소에 남아 월급을 받고 일하겠다는 거예요. 만일 돈이 있다면 프랭크 자신이 샀을 거예요. 아마도 내게 준 그 세금 치른 돈으로 살 작정이었었나 봐요. 프랭크 선생도 딱하게 됐군. 당신이 그를 앞질러 그 제재소를 샀다고 하면 그가 뭐라고 하겠소? 그리고 또 당신이 내게서 돈을 꾸었다고 소문이 날 것이 뻔한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작정이요? 제재소가 벌어줄 돈만이 머리에 가득한 스칼렛은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지 않았다. 괜찮아요. 프랭크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설마 당신이 숲을 속에서 돈을 주워왔다고는 그도 생각지 않을 거요. 어떻게든 적당히 말해두겠어요. 그래요.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당신에게 팔았다고 하겠어요. 난 정말로 귀걸이를 당신에게 내놓겠어요. 나의 뭐라고 했더라? 그래. 그 담보라는 걸로 말이에요. 나는 당신의 귀걸이 같은 건 받고 싶지 않아요. 난 필요 없어요. 가지고 있기가 싫어요. 어쨌든 내 물건이 아니니까요. 누구 거죠? 전원의 깊은 정적이 쌓인 고요한 테라의 무더운 한낮, 그리고 객실에 나가떨어진 파란 군복을 입은 북군 병사의 모습이 재빨리 그녀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어떤 사람이 두고 간 유품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이면 틀림없어요. 부디 받아주세요. 나는 그것이 소용없어요. 그것보다 난 돈이 필요해요. 기가 막히는군. 그는 견딜 수 없다는 듯이 외쳤다. 당신은 돈밖에는 아무것도 생각지 않소? 그래요.
하고 그녀는 매서운 푸른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솔직히 말했다. 당신도 나 같은 경험을 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라는 것을 나는 알았어요. 맹세코 단언하지만 난 다시는 가난한 생활은 하지 않겠어요. 12 오크스 저택의 뒤뜰, 흑인 오두막의 악취, 머리를 숙이고 토하면서 본 부드러운 붉은 땅, 타는 듯한 햇볕 등을 그녀는 회상했다. 그리고 또 그녀의 심장이 두 번 다시 배고픈 일은 안 당하리라. 두 번 다시 배고픈 일은 안 당하리라 하고 몇 번이고 고동치던 것도 생각났다. 나는 언젠가는 꼭 돈을 벌고야 말겠어요. 뭐든지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을 만큼 실컷 돈을 벌겠어요. 그렇게 되면 다시는 옥수수밥이니 말린 완두콩 같은 걸 식탁에 늘어놓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리고 좋은 옷을 만들겠어요. 그 옷은 모두 비단으로. 모두? 모두예요. 하고 그녀는 간단히 대답했다. 그의 질문의 참뜻을 알기는 했지만 얼굴을 붉히지는 않았다. 북부 사람들이 우리들을 테라에서 내쫓지 못할 정도로 돈을 벌겠어요. 그리고 테라의 지붕을 고치고 새로 창고를 짓고 보습을 끌 튼튼한 노새를 싸서 당신이 전에 본 일이 없을 만큼 많은 목화를 거두겠어요. 웨이드에게도 인젠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없는 생활은 시키지 않겠어요. 인젠 절대로. 그 아이에겐 뭐든지 사주겠어요. 가족들에게도 두 번 다시 배고픈 경험은 시키지 않겠어요. 나는 진정으로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도 진정이 아닌 말은 없어요. 당신은 자기만 아는 분이니까 내가 하는 말을 잘 모르실 거예요. 당신은 한 번도 뜨내기 정상배들 때문에 집에서 쫓겨날 뻔한 경험이 없잖아요. 또 추위에 떨어본 적도, 누더기를 입은 적도,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등뼈가 휘어지도록 일한 적도 없잖아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8달 동안 남군에 참가했었소. 굶는 데엔 그보다 적당한 곳은 없으리라고 생각하오. 군대 같은 게 뭐예요? 당신은 한 번도 목칼을 따거나 김을 매본 적이 없잖아요. 당신. 제발 웃지 마세요. 그녀가 목소리를 높이자 그의 손이 다시 그녀의 손을 눌렀다. 나는 당신을 비웃고 있는 게 아니오. 그냥 당신의 겉모양과 진정한 마음속이 너무나 다른 것이 우스워 웃는 거요. 그리고 윌크스가의 원유회에서 처음으로 당신을 만났을 때의 일을 생각했소. 그때 당신은 녹색 옷을 입고 작은 녹색 신을 신고 많은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무척이나 행복한 것 같았소. 나는 내기를 해도 좋지만 그때 당신은 아마 1센트의 은화가 몇 개 있으면 1달러가 되는지조차 몰랐을 거요. 당신은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소. 그것은 유혹적인 애슐. 그녀는 그의 손에서 손을 확 빼냈다. 레트, 만일 더 이상 서로 어색하게 되고 싶지 않거든 애슐리 윌크스의 이야기는 삼가주세요. 그에 대한 일이라면 우리는 서로 의견이 일치할 리가 없어요. 당신은 그 일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당신은 그의 마음을 책이라도 읽듯이 알고 있다는 말이오? 하고 레트는 비꼬듯이 말했다. 아니 스칼렛, 그것만은 안 돼요. 만일 당신이 내게서 돈을 꾼다면 나는 내 멋대로 애슐리 윌크스를 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싶소. 꾸어준 돈의 이자를 포기하라고 해도 그 권리만은 잃고 싶지 않아요. 내게는 그 젊은이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너무 많으니까 말이오. 나는 그 이에 대해 당신과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고 그녀는 쌀쌀하게 대답했다. 아니, 이야기를 해야겠소. 지갑의 끈을 쥐고 있는 것은 나니까 말이오. 이제 당신이 부자가 되면 당신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하게 될 것이오. 당신이 지금도 여전히 그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똑똑히 알고 있어. 그렇지 않아요. 아니, 당신이 그렇게 기를 쓰고 그를 변호하는 것만 보아도 그것은 명백하오. 당신은. 하지만 난 나의 친구가 조롱당하는 걸 잠자코 듣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좋소. 그럼 그것은 잠시 그렇다고 해둡시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아직 당신을 생각하고 있소? 아니면 록 아일랜드에 간 이후로 당신을 잊어버리고 말았소? 아니면 보석 같은 윌크스 부인의 가치를 이제야 겨우 알게 된 것이오? 멜라니 얘기를 듣자 스칼렛은 숨이 막히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애슐리와 멜라니가 결합한 것은 단순한 체면 때문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모조리 털어놓고 싶은 강한 충동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말하려고 입을 열다가 곧 다시 다물었다. 오, 그렇다면 그는 아직 윌크스 부인의 가치를 알만한 분별력이 없는 모양이죠? 괴로운 수용소 생활도 당신에 대한 정리를 시킬 수는 없었던 모양이로군요. 그런 걸 거론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거론하고 싶소. 하고 레트는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스칼렛으로서는 무엇인지 알 수 없었으나 그녀가 듣고 싶지 않은 낮은 어조가 섞여 있었다. 누가 뭐래도 나는 거론하고 싶소. 그리고 당신에게서 꼭 대답을 들어야만 되겠소. 그럼 그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소?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떻다는 거예요? 하고 발끈하면서 스칼렛은 외쳤다. 내가 당신과 그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애슐리라는 인간이나 그의 사랑을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랑이란 결국 그 와틀린 같은 여자와의 관계, 즉 그런 종류의 것일 뿐일 테니까요. 포 하고 레트는 조용히 말했다. 그러니까 나는 정욕적인 것밖에 모른다는 말이군요. 그래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당신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으로 나와 그 일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은 당신의 기분을 겨우 알았소. 즉 나의 불결한 손과 입술이 그의 사랑의 신결성을 더럽힌다는 말씀이로군요. 네,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런데 나는 그 순결한 사랑에 흥미가 끌리고 있어. 그런 불결한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레트 버틀러. 당신은 야비한 분이니까 우리들 사이에 무슨 이상한 일이라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 모양인데. 아니, 그런 것은 생각한 일이 없어. 정말이요. 그러니까 나는 더 흥미를 가지는 거요. 그런데 도대체 어째서 당신들 사이에는 이상한 일이 없었던 거요? 애슐리가 그런 짓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싸운 것은 당신이 아니라 바로 애슐리였군요. 정말이지 스칼렛. 그렇게 쉽게 자신을 내던지면 안 돼요. 스칼렛은 낭패감과 노여움 속에서 그의 감정에 나타나 있지 않은 무표정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런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난 당신의 돈 같은 건 필요 없으니까 나가주세요. 아니, 필요하죠. 당신은 돈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야기가 진전된 이상 그만둘 것도 없지 않소? 조금 더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순결하고 목가적인 사랑에 대해 좀 이야기했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 있겠소? 애슐리는 당신의 정신과 영혼과 고귀한 성격을 사랑하고 있지요? 그 말에 그녀는 몸부림치며 괴로워했다. 물론 애슐리는 그녀가 가진 그런 것들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녀 안에 깊숙이 묻혀있는 그러한 아름다움을 애슐리만은 알아주고 체면의 구속을 받으면서도 그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 인생을 참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제 레트로 인해 그러한 것들이 밝은 햇빛 속으로 끌어내어지자 그것은 별로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지 않았다. 더군다나 마음속에 야유를 감춘 기만적인 그의 엉큼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조금도 아름답게 생각되지 않았다. 이런 추악한 세상에 그러한 사랑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소년 시절의 이상이 되살아나는 것 같군요. 그는 말을 계속했다. 그렇다면 당신에 대한 그의 사랑에는 전혀 육체적인 것은 없다는 말이오? 만일 당신이 보기 싫게 생기고 그러한 흰 피부를 갖고 있지 않았다 해도 역시 그는 마찬가지로 당신을 사랑했겠군요. 당신을 두 팔로 꼭 껴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남자들에게 품게 하는 그 푸른 눈이 없어도 90살이 안 된 남자라면 누구나 마음이 뒤숭숭해지는 당신의 그 날씬한 허리가 없어도 또 그 입술, 그것은 아니 너무 내 욕망을 떠벌리는 소리는 그만둡시다. 그런데 애슐리에게는 그런 것이 일절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보이긴 해도 조금도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걸까요? 자기를 아는 애슐리의 손이 떨리고 자기 입술에 포개진 그의 입술이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으려는 듯이 달아올랐던 그날의 과수원에서의 일을 그녀의 마음은 자기도 모르게 회상하고 있었다. 그 기억이 그녀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레트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과연 하고 그는 말했는데 그 소리는 노여움과 비슷한 울림에 떨리고 있었다. 알겠소. 그는 오직 당신의 마음만을 위해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말이군요. 어째서 그는 그녀의 생애에서 단 하나 아름답고 신성한 것을 불결한 손가락으로 마구 주무르며 더러운 것이라도 되는 듯이 끄집어내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것일까? 그는 냉정하고 결연한 태도로 그녀의 최후의 숨은 보물을 깨뜨리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그가 알고 싶어하는 정보는 바로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래요. 바로 그대로예요. 애슐리의 입술의 기억을 마음속 깊숙이 밀어넣으려 그녀는 외쳤다. 하지만 그는 당신이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어. 만일 그를 유혹한 것이 당신의 마음이라면 그는 조금도 당신에 대해 고민할 필요는 없어. 그런데 그는 그 사랑을 신성이라고나 할까요? 신성하게 지키기 위해 고민하는 거요. 요컨대 명예를 아는 신사로서
또 성실한 남편으로서 다른 어떤 여성의 마음과 영혼을 찬미하는 것은 조금도 상관이 없으니까 범민할 필요는 없는 거요. 그런데 그처럼 당신의 육체를 탐낸다면 그것과 윌크스가의 명예와 양립시키기는 무척 힘들 텐데 당신은 남의 마음을 자기의 더러운 마음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말뜻이 당신의 육체를 내가 탐내고 있는 것이라면 나는 감히 부정하지 않겠소. 그러나 다행히도 나는 명예 같은 것으로 마음을 괴롭히진 않소. 나는 갖고 싶은 것은 손에 넣을 수 있는 한 손에 넣는다는 주의요. 그러니까 나는 천사와도 악마와도 싸울 필요가 있소. 당신은 그 얼마나 즐거운 지옥을 애슐리를 위해 만들었소. 나까지 그가 딱한 생각이 드는군요. 내가 그 일을 위해 지옥을 만들었다고요? 그렇소, 당신이요. 그에게 당신은 끊임없는 유혹물이요. 그러나 그는 그런 인종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그 어떤 풍부한 사랑보다도 이 고장에서 명예라는 이름으로 통하고 있는 것을 더 중히 여기고 있어.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그 가엾은 사나이는 이제 자신을 열중시킬 명예도 사랑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소. 그이는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럴까요? 그렇다면 내 질문에 대답해 주시오. 이것으로 오늘은 그만 끝내기로 합시다. 돈을 드릴 테니 시궁창에 버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레트는 일어나서 피우던 옆걸련을 타구에 던졌다. 그 동작에는 스칼렛이 애틀랜타가 함락되던 날 밤에 발견한 것과 똑같은 이교도적인 분방함과 위압적인 힘이 있어 뭔가 섬뜩하고 약간 무서웠다. 만일 그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면 왜 당신을 세금을 마련하러 이 애틀랜타로 보냈죠? 나 같으면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여자에게 그러한 일을 시키기 전에 그이는 몰랐어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그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당신은 생각한 적이 없소? 그 목소리에는 억압된 야성이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당신이 말한 것과 같은 뜻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당신이 막다른 골목에 빠져들었을 경우에 어떤 짓을 할 것인가 하는 정도는 그도 알고 있었을 거요. 당신을 이리로 고르고 골라서 내게로 오게 만들 바에는 차라리 당신을 죽이고 말았을 거요. 하지만 그이는 몰랐어요. 말을 해야만 아는 인간이라면 당신이나 당신의 귀중한 마음을 결코 알 리가 없소. 이 얼마나 멋대로 짓거리는 사나이인가. 마치 애슐리가 독심술가나 되는 듯이 생각하고 있다. 그가 알고만 있었다면 애슐리는 자기를 붙들 수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자 문득 그녀는 정말로 애슐리는 자기를 붙들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수원에서 만났을 때 이제 사정이 바뀔지도 모른다고 그가 그저 조금이라도 암시만 해주었어도 자기는 결코 레트에게 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차를 타려고 했을 때 정다운 말을 한마디만 해주었어도 작별의 포옹을 한 번만 해주었어도 자기는 나들이를 단념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그는 단지 명예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레트가 하는 말이 옳지 않을까? 애슐리는 과연 자기의 마음을 알고 있었을까? 거기까지 생각하고 그녀는 얼른 그에 대한 그 같은 불신의 마음을 떨쳐버렸다. 물론 그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자기가 그러한 부도덕한 짓을 하리라고는 그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것을 생각하기에는 애슐리는 너무나 고상한 것이다. 레트는 다만 그녀의 사랑을 부숴버리려고 하고 있을 뿐이다. 그녀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을 그는 갈기갈기 찢어버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저기에 불타서 생각했다. 언젠가 가게가 훌륭하게 다시 서고 제재소도 잘 돼서 돈이 많이 벌리면 그때야말로 그녀에게 비참한 생각을 갖게 하고 모욕을 준 이 레트 버틀러에게 실컷 안갚음을 하리라. 레트는 그녀 앞에 버티고 서서 약간 재미있다는 듯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을 흥분시켰던 격정은 어느덧 말끔히 가셔 있었다. 어쨌든 그것이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고 그녀는 대들었다. 나와 애슐리의 문제이지 당신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만은 있어. 즉, 나는 당신의 그 강한 인내심에 대해 제3자의 입장에서 깊은 감탄을 보내고 있어, 스칼렛. 그리고 당신의 정신이 너무도 많은 무거운 짐 때문에 짓눌려 버리는 것을 나는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소. 우선 테라가 있소. 그것만으로도 넉넉히 남자 한 사람의 일은 되오. 게다가 병든 아버지가 계시오. 아버지는 이젠 전혀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 없소. 그리고 동생들이 있고 흑인들이 있소. 게다가 남편이 뒷바라지도 해야 하오.
나중에는 PT 아주머니까지 당신이 보살펴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오. 애슐리 윌크스와 그의 처자를 짊어지지 않더라도 당신의 무거운 짐은 너무 과하단 말이오. 그이는 내게 엎여있지 않아요. 나를 거들어주고. 아, 제발 부탁이니 하고 그는 짜증을 내며 말했다.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해 두시오. 그는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소. 당신에게 엎여있는 거요. 죽을 때까지 당신이나 그 밖에 누군가에게 엎여 지낼 인간이오.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는 그다지 달갑지 않소. 돈은 얼마나 필요하오. 무서운 욕설이 그녀의 입술까지 튀어나왔다. 여지없이 사람을 모욕하고 게다가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끌어내 흙발로 짓밟은 다음 그러고도 그녀가 돈을 받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욕설은 입 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의 제의를 비웃어주고 가게에서 나가라고 호통을 칠 수 있다면 얼마나 유쾌할까. 그러나 그러한 사치를 부리는 것은 정말로 부자이거나 정말로 안정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가난한 동안은 이런 것도 참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부자가 되면 그것은 생각만 해도 얼마나 아름답고 마음이 느긋해지는가. 부자가 되면 그때에는 다시는 싫은 것을 참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해서 미운 녀석들에게도 예의를 지키도록 해야지. 어디로 사라져 없어져라 하고 호통을 치리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렇게 되면 맨 먼저 사라져야 할 사람은 바로 이 레트 버틀러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자 그녀는 즐거워져서 푸른 눈을 반짝이며 입술에 엷은 웃음을 띄었다. 레트도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이요, 스칼렛. 하고 그는 말했다. 특히 무엇인가 나쁜 계획을 꾸미고 있을 때는 말이오. 그 보조개를 보여준 것만으로도 나는 당신이 원한다면 빵집에 한다스처럼 노새라도 사주겠소. 앞문이 열리더니 점원 아이가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들어왔다. 스칼렛은 일어서서 쇼를 몸에 두르고 모자끈을 단단히 턱 밑에 메었다. 그녀의 마음은 결심이 선 것이다. 오늘 바쁘세요? 이제부터 저와 같이 가주시지 않겠어요? 하고 그녀는 레트에게 물었다. 어디로? 제재소까지 마차로 데려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서는 절대로 시외에 가지 않겠다고 프랭크와 약속했거든요.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제재소로 가요? 그래요. 당신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당장 제재소를 사버리고 싶어요. 그가 너무나 큰 소리로 웃었기 때문에 카운터 뒤에 있던 소년이 깜짝 놀라 이상한 듯이 이쪽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결혼했다는 것을 잊으셨소? 상류사회의 객실에서 따돌림을 받고 있는 이 버틀러 같은 놈팡이와 교회로 마차를 타고 달리는 것을 들키면 케네디 부인의 체면에 지장이 있을 텐데요. 세상의 입이 두렵지 않소? 세상의 평판 같은 것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는 당신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제재소를 사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는 것을 프랭크에게 눈치채이고 말 거예요. 그렇게 한가하게 서 있는 건 싫어요, 레트. 이런 부술비 정도 어때요? 자, 어서 가세요. 그 제재소,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프랭크는 앓는 소리를 했다. 그리고 그 얘기를 그녀에게 한 자기의 어리석음을 저주했다. 귀걸이를 어디 팔 데가 없어서 버틀러 순장에게 팔고 남편과 상의도 없이 제재소를 샀다는 것만으로도 기분 나쁜데 게다가 제재소의 경영을 자기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데에 이르러서는 정말 기가 막혔다. 정말 괘씸했다. 그러고 보면 스칼렛은 남편인 자기나 자기의 사리 판단을 신용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닌가. 프랭크는 그가 알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아내란 남편의 뛰어난 지식에 이끌려 남편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자기의 독자적인 의견 같은 것은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여성이란 대체로 자유롭게 마음대로 내버려두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여자들이란 요컨대 재미있고 귀여운 동물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대수롭지 않은 변덕을 달래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천성적으로 온순하고 상냥하니까 아내가 하는 말을 거절하거나 할 위인이 아니었다. 약하고 가련한 인간의 변덕을 만족시켜주거나 아내의 어리석은 행동이나 낭비를 부드럽게 나무라는 것은 오히려 그에게는 즐거운 일이었다. 그러나 스칼렛의 결심은 정말로 뜻밖이었다. 가령 제재소 일만 해도 그렇다. 그녀가 그의 질문에 대답하여 자기가 직접 경영할 작정이라고 천진하게 웃으며 말했을 때 그것은 그의 생애에 있어 최대의 충격이었다. 나 혼자의 힘으로 제재업을 해보겠어요 하고 그녀는 말했던 것이다. 그 순간의 공포를 프랭크는 평생 잊지 못하리라. 자기 혼자서 사업을 하겠단다. 그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 애틀랜타에서 여자답지 않게 사업을 벌리고 있는 여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사실 프랭크는 여자가 사업에 손을 댄다는 이야기는 들은 일도 없었다. 세상이 하도 각박하니까 더러 살림을 돕기 위해 할 수 없이 얼마간의 돈벌이를 하는 불행한 부인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모두 얌전하고 여자답게 일하고 있었다. 가령 메리웨더 부인처럼 과자를 만든다든가 엘싱 부인이나 파니처럼 사기 그릇에 그림을 그린다든가 바느질을 한다든가 하숙을 친다든가 미드 부인처럼 공부를 가르친다든가 본넬 부인처럼 음악 교수를 한다든가 이들 부인들은 모두 돈벌이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모두 여자답게 집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여자의 신분으로 가정의 보호에서 떠나 거친 남자들이 세계로 뛰어들어 사업 면에서 남자들과 경쟁하고 남자들 틈에서 시달리고 모욕적인 말을 들어가며 화제거리가 될 그 속으로 뛰어들겠다는 말인가. 더구나 구태여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때 편안히 자기를 부양하는 남편이 있을 때 말이다. 처음에 프랭크는 그것을 그녀의 단순한 장난이나 또는 농담이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곧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정말로 제재소 경영을 시작한 것이다. 매일 아침에 그보다도 일찍 일어나 피치트리 가로 마차를 달리고 밤은 밤대로 그가 가게를 닫고 식사를 하기 위해 피트고모 댁으로 돌아올 때까지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 일이 허다했다. 제재소까지의 먼 거리를 그녀를 보호하며 가는 것은 오직 이 일을 찬성하지 않는 피터 영감 한 사람으로 더구나 도중의 숲속에는 해방된 노예와 북쪽에서 흘러들어온 백인 무례한이 무수히 있는 것이다. 가게가 바빠 손이 비지 않았기 때문에 프랭크는 그녀와 같이 갈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가 불평을 늘어놓으면 그녀는 딱 잘라 말하곤 했다. 만일 내가 지켜보지 않으면 존스는 얕고 속임수가 능하니까 우리 제목을 몰래 팔아 돈을 가로챌 거예요. 앞으로 누군가 나 대신 공장을 감독해줄 믿을 만한 사람이 생기면 그때 가서는 자주 나가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시간을 이용하여 나는 시내에서 제목을 팔겠어요. 시내에서 제목을 판다고? 그것이야말로 무엇보다도 나쁘다. 그녀는 가끔 제재소를 하루씩 쉬고 시내에서 제목을 팔았다. 그런 날은 프랭크는 가게의 컴컴한 구석방에 처박혀 누구와도 얼굴을 마주대하지 않았다. 그의 아내가 제목을 팔다니. 시내 사람들은 연방 그녀의 욕을 하고 있었다. 아마 아내에게 여자답지 못한 일을 시키고 있는 그에게도 틀림없이 욕을 할 것이다. 가게에서 카운터 너머로 손님과 얼굴을 맞대었을 때 방금 어디에서 댁의 부인을 배웠습니다 하는 말을 들을 때가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웠다. 사람들은 일부러 그녀가 하고 있는 일을 그에게 들려주었다. 새로 짓는 호텔 공사장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들 이야기했다. 공사를 청부 맡고 있는 토미 웰번이 다른 사람에게서 제목을 사려 하고 있는 곳에 마침 스칼렛이 지나가게 됐다. 그녀는 곧 마차에서 내려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난폭한 아일랜드 석공들 틈을 헤치고 들어가 토미에게 당신은 속임수에 걸려들었다고 거침없이 주의를 주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기 집의 제목은 물건도 좋고 값도 싸다고 하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암산으로 까다로운 계산을 해보이고 즉석에서 견적을 그에게 내보였다고 한다.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거친 노동자들 틈을 비집고 들어간 것만도 나쁜 일인데 더군다나 여자의 몸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처럼 계산이 박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토미가 그녀의 견적에 만족하여 주문을 했는데도 스칼렛은 순순히 금방 돌아가려 하지 않고 그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아일랜드에서 온 석공 우두머리인 조니 갤리거와 이야기를 하다가 갔다는 것이다. 조니는 다루기 힘든 땅딸보로 평판이 나쁜 인간이었다. 그 후 몇 주일 동안이나 시내 사람들은 이 소문에 대해 떠들어댔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것은 그녀가 정말 제재소를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한 것이다. 자기의 아내가 그런 여자답지 못한 일에 손을 대서 성공을 하면 누구나 그리 유쾌하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그녀는 번 돈의 전부 혹은 일부도 가게 미천으로 그에게 융통해 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대부분을 테라로 보냈고 윌 벤틴에게 긴 편지를 써서 그 돈의 용도를 적어 보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또 프랭크에게 테라의 집수리가 완전히 끝나면 이번에는 담보를 잡고 돈놀이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아,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프랭크는 신음했다. 여자는 담보란 것이 무엇인지 그것조차 알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그 무렵 스칼렛은 여러 가지 계획에 골몰하고 있었는데 프랭크가 볼 때 그 계획의 하나하나는 먼저 번 것보다 더욱 나쁜 것 같았다.
그녀는 샤만군이 불을 놓기 전까지 창고가 있었던 그녀의 소유지에 술집을 세울 계획까지 비쳤다. 프랭크는 금주주의자는 아니었지만 그 계획에는 맹렬히 반대했다. 술집을 갖는다는 것은 나쁜 일이고 피해야 할 일로 포주에게 집을 세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불명예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어째서 나쁜가는 그로서는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불완전한 그의 이론을 그녀는 다음과 같은 한마디 말로 해치우고 말았다. 바보 같은 소리예요. 술집으로 새를 놓으면 좋대요. 헨리 숙부님이 그러시는데 말이에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집세도 또박또박 치른대요. 들어보세요, 프랭크. 술집 같은 것은 팔리지 않는 값싼 제목으로 세워서 비싼 세로 빌려주는 거예요. 난 그 집세와 제재소 수입과 담보를 잡고 꾸어준 돈의 이자로 제재소를 또 하나 살까 해요. 더 이상 제재소 같은 것은 필요 없어. 하고 깜짝 놀란 프랭크가 소리쳤다.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팔아버려요. 그것은 당신을 피로하게 만들 뿐 아니라 당신도 알다시피 거기서 부리기 위해 해방된 흑인들을 고용하는 것은 또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래요. 해방된 흑인들은 확실히 쓸모가 없어요. 하고 그녀는 동의했으나 제재소를 파는 편이 좋다는 그의 의견에는 전혀 상대조차 하지 않았다. 존슨 씨 말로는 매일 아침 공장에 와볼 때까진 흑인 노동자가 와 있는지 어떤지 전혀 예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흑인들을 전혀 믿을 수가 없게 되고 말았어요. 하루나 이틀 일을 하고는 돈이 떨어질 때까지 빈둥거리고 나오지 않으니까. 하룻밤 사이에 돈을 전부 날려버리는 때도 있나 봐요. 노예 해방이 죄악이라는 것은 실제로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확실히 알게 돼요. 흑인들을 아주 못쓰게 만들어버렸어요. 몇천 명이나 되는 흑인들이 빈둥빈둥 놀고 있고 우리 공장에서 일을 시키고 있는 패들만 해도 너무나 게으르고 무능해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예요. 그런데도 버릇을 고치려고 때리기라도 하는 날이면 아니 조금만 잔소리를 해도 노예해방 사무국이 마치 풍뎅이를 본 오린 모양으로 잡으러 오니까 말이에요. 설마 당신은 존슨 씨를 시켜서 그들을 때리는 건 아니겠지? 물론이죠. 하고 그녀는 귀찮은 듯이 대답했다. 만일 그런 짓을 하게 되면 당장 북부 관리들에게 붙잡혀 감옥에 들어간다고 방금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 아버님은 아마 평생 흑인을 때린 일이 없었을 거요. 하고 프랭크는 말했다. 아니요. 꼭 한 번 있었어요. 하루 종일 사냥을 하고 돌아온 말을 마구간을 보는 검둥이 아이가 손질을 하지 않았을 때예요. 하지만 프랭크, 그때는 지금과는 달랐단 말이에요. 해방된 흑인은 옛날 흑인과는 아주 딴판이에요. 그러니까 실컷 때려주는 편이 오히려 그들을 위해 좋을지도 몰라요. 아내의 의견이나 계획만이 프랭크를 놀라게 한 것은 아니었다. 결혼 후 불과 얼마 안 되는 몇 달 동안의 아내의 변화가 더욱 그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이미 그가 아내로 삼았던 그 상냥하고 사랑스럽고 여자다운 사람이 아니었다. 짧은 구애 기간 동안 그는 그처럼 인생에 대한 태도가 순진하고 여성적이고 그처럼 철부지이고 소심하고 연약한 여성은 없으리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지금의 그녀의 인생에 대한 태도는 마치 남자의 그것과 다름없었다. 장밋빛 뺨과 보조개와 사랑스러운 미소는 그대로였지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대로 남자였다. 목소리는 쾌활하고 또렷또렷했으며 즉석에서 일을 결정하고 우유부단함은 전혀 없었다. 자기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파악하고 남자들처럼 가장 빠른 길을 달려서 그것을 쫓아갔다. 여성 특유의 가만가만 뒷길로 돌아가는 방법은 결코 취하지 않았다. 프랭클은 지금까지 위험 있는 여성을 보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모든 남쪽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이 애틀랜타에도 사람들이 그 비위를 거스를세라 두려워하는 여걸이 꽤 많이 있었다. 예를 들면 뚱뚱한 메리웨더 부인처럼 위험있고 우아한 엘싱 부인처럼 품이 있고 은발에 상냥한 목소리를 내는 화이팅 부인처럼 교묘한 술책을 써서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들 부인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개교를 부리든 그것은 언제나 여자다운 개교였다. 설령 그들을 지도하고 있는 것이 남자들의 의견이든 아니든 간에 적어도 남자들의 의견으로 움직이고 있는 척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남자들의 말에 따르고 있는 것 같이 보이게 하는 예의, 그것을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스칼렛은 자기 이외의 사람들이 지도를 받지 않고 남자와 같은 방법으로 일을 처리해 나갔다. 그러니까 시중의 소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고 프랭크는 비참한 기분으로 생각했다. 아내에게 그런 여자답지 못한 일을 시킨다고 사람들은 틀림없이 나를 비난하겠지. 그 밖에 또 버틀러라는 사나이에 문제가 있었다.
그가 빈번히 PT 고모댁을 찾아오는 것은 그에게는 최대의 치욕이었다. 프랭크는 그를 항상 싫어했다. 전쟁 전에 그와 상거래를 할 때부터 싫어했다. 레트를 12 오크스 저택으로 데리고 가서 친구들에게 소개한 날을 그는 두고두고 저주했다. 전쟁 중에 소문이 났던 그의 냉혈적인 행위에 대해서, 군대에 참가해 싸우지 않은 점에 대해서 그는 레트를 경멸해왔다. 레트가 8달 동안이나 남군에 가담해 싸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스칼렛뿐이었다. 그것은 레트가 제발 살려달라고 목을 움츠리면서 자기 그러한 망신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녀에게 사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프랭크가 가장 그를 경멸한 것은 발로크 제독을 위시해 그와 같은 처지에 있던 정직한 사람들은 몇천 달러라는 돈을 북부 연방 정부에 반환했는데 그만은 남부 동맹이 돈을 착복해버린 것이었다. 그러나 프랭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레트는 자주 찾아왔다. 표면상 그가 찾아오는 것은 PT 고모였고 또 PT 고모는 그것을 의심할 만큼 사람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방문을 큰 자랑거리로 여겼다. 그러나 프랭크는 그를 끌어들이는 것은 고모가 아니라고 못마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어린 웨이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수줍음을 탔지만 레트에게만은 잘 따랐다. 그는 레트 아저씨라고까지 불러 프랭크를 괴롭혔다. 전쟁 중에 내내 레트가 스칼렛과 함께 다녀 당시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것을 프랭크는 생각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요즘은 두 사람에 대해 더욱 나쁜 소문이 퍼졌을 거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의 친구들도 제재소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스칼렛의 행동에 대해 거리낌 없이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종류의 일만은 어느 한 사람도 감히 입 밖에 내어 용기 있게 말하려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자기와 스칼렛이 전처럼 자주 만찬에 초대되지 않게 되고 또 찾아오는 손님도 점점 줄어드는 것을 프랭크는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스칼렛은 대부분의 이웃 사람들을 싫어했다. 게다가 제재소 쪽 일이 바빠서 반가운 사람들과도 만날 수 없을 정도였기 때문에 방문객이 적어진 것 같은 것은 전혀 염두에도 두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프랭크에게는 그것이 절실히 피부에 느껴졌다. 프랭크는 그의 전생애를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하는 것에 지배당해 왔다. 그러므로 이렇게 아내로부터 반복되는 예의상의 관계를 무시당하게 되니 그는 도저히 그 충격에 방비할 수가 없었다. 사람들이 모두 스칼렛을 비난하고 아내에게 남녀의 구별도 없는 행동을 허락한다고 해서 자기까지 경멸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스칼렛은 남편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많은 일을 감히 하고 있는 셈인데 그가 그러한 것을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든가 그것을 문제 삼거나 비평적인 말을 하기만 하면 당장 폭풍우가 머리 위에서 폭발하는 것이었다. 아, 하고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지금까지 만난 어떤 여자보다도 성을 잘 내고 그리고 언제까지나 풀어지지 않는다. 일이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어 즐겁게 콧노래를 섞어가며 집안을 돌아다니던 애정 깊은 아내가 순식간에 전혀 다른 인간이 되어버리는 그 변화의 빠르고 완전함은 정말 놀랄만한 것이었다. 나 좀 봐. 내가 만일 당신이었다면 그렇게는 안 했을 거야. 하고 다만 이 말을 한마디만 해도 당장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이었다. 그녀의 검은 눈썹이 코 위까지 내려와 날카로운 각도를 그리면 프랭크는 어느덧 기가 죽고 말았다. 그녀는 타타르인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고 살쾡이처럼 성을 잘 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소리를 마음대로 하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상처를 주는지 전혀 생각지도 않았다. 그럴 경우에는 집안은 음산한 검은 구름에 쌓이고 말았다. 즉 프랭크는 아침 일찍 가게로 나가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피티는 마치 굴 속으로 도망치는 토끼처럼 침대 속으로 파고 들어가 버렸다. 웨이드와 피터 하라범도 마찬가지로 숨어버렸고 쿠키는 부엌에서 나오려 하지 않았으며 하느님을 찬양하는 찬송가 소리까지도 높이지 않으려고 애썼다. 스칼렛의 화를 태연히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마미뿐이었다. 마미는 오랜 세월 동안 제랄드 오하라와 그의 화에 단련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스칼렛도 굳이 화를 내려는 것은 아니었다. 프랭크가 싫은 것도 아니고 또 테라를 구해준 것을 고마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좋은 아내가 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쪽에서 가끔 그리고 여러모로 화를 내게끔 그녀를 건드리는 것이었다. 아내의 엉덩이에 깔리는 남자를 그녀는 존경할 수가 없었다. 그녀와 또는 다른 누구와의 사이에 무엇인가 재미롭지 못한 일이 생겼을 경우 그가 보이는 겁 많고 소심한 태도는 그녀를 못 견디게 짜증나게 했다.
그러나 돈 문제가 다소라도 해결된 요즘에는 그러한 정도는 대범하게 보아줄 수도 있고 행복하기까지도 했으나 프랭크가 뛰어난 사업가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아내가 뛰어난 사업가라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데에서 생겨나는 갖가지 문제가 잇따라 그녀를 화나게 하고 있었다. 예상한 대로 그는 꾸어준 돈을 독촉하자는 그녀의 의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녀가 마구 몰아세우면 그는 마지못해 변명을 해가며 무척 열의 없이 돈을 받으러 다녔다. 이 경험은 결국 그녀가 손에 넣으려고 결심한 돈은 자기 손으로 만들어내야지, 그렇지 않는 한 케네디 일가는 언제까지나 그날그날의 생활이나 겨우 해나갈 거라는 결론의 마지막 증거가 되었다. 프랭크는 죽을 때까지 그 지저분한 작은 가게나 그런 데로 꾸려나가면서 만족하리라. 안정을 기한다는 면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반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가 하는 것도, 또 돈만이 언제 밀어닥칠지도 모르는 재난에 대한 방패가 되는 이 혼란한 시대에 보다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도 그는 알고 있지 못한 것 같았다. 전쟁 전의 여유 있는 시대라면 프랭크도 사업가로서 성공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녀의 생각에 그는 답답할 정도로 시대에 뒤떨어져 낡은 생활 양식도 옛 시대도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그는 무슨 일이고 완고하게 옛날 방식으로만 해나가려 하고 있었다. 이 새로운 고난의 시대에 필요한 적극성이 그에게는 전혀 없었다. 그런데 그 적극성을 그녀는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그녀는 프랭크가 좋아하든 않든 이용하려 하고 있었다. 그들은 돈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녀는 돈을 벌려는 것인데 그것은 수월한 일이 아니었다. 그녀의 의견에 따르면 프랭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현재 성과를 거두고 있는 그녀의 계획을 절대로 방해하지 않는 것뿐이었다. 경험이 없는 그녀에게 제재소의 경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처음에 비해 요즘은 경쟁이 아주 심해져서 밤에 집에 돌아왔을 때에는 언제나 피로하고 짜증이 나서 화를 내기 쉬웠다. 때문에 프랭크가 조심조심 기침을 해가며 나 같으면 그런 일은 하지 않아 라든가 내가 당신이었다면 그렇게는 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맹렬하게 폭발하려는 화를 겨우 참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끔 참지 못할 때도 있었다. 밖에 나가 돈을 벌어올 만한 수완도 없는 주제에 어째서 그는 그렇게 언제나 남의 흠만 잡는 것일까? 게다가 그가 끈덕지게 늘어놓는 불만이란 모두 실제로는 어리석기만 한 것들이었다. 이런 시대에 그녀가 여자답지 못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다는 것인가? 더구나 그녀가 여자의 몸으로 경영하는 제재소는 그녀와 그녀의 가족과 테라, 그리고 프랭크까지도 몹시 필요로 하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인데 말이다. 프랭크는 휴식과 안정을 바라고 있었다. 그가 그처럼 양심적으로 참가했던 전쟁은 그의 건강을 파괴하고 재산을 날리고 그를 늙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4년 동안의 전쟁 뒤에 그가 인생에서 찾은 것은 오직 평화와 애정으로서 주위의 정다운 얼굴을 바라보고 친구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었다.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다. 그 대가라는 것은 스칼렛이 무슨 일이든 그녀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었다. 그래서 지칠 대로 지친 그는 그녀가 내건 조건으로 평화를 샀다. 그리고 그녀가 추운 황혼역에 미소를 지으며 현관 도어를 열어줄 때, 그리고 귀라든가 코라든가 그 밖에 얼토당토 않은 곳에 입을 맞춰줄 때, 또는 밤의 따뜻한 이불 속에서 그의 어깨에 살짝 기대어오는 그녀의 머리를 느낄 때 그 대가는 결코 비싼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스칼렛을 마음대로 하게만 내버려 둔다면 가정생활은 이렇게 즐거운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손에 넣은 평화는 알맹이가 없는 것이었고 단순한 외관만의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결혼생활에서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희생해서 산 것이었기 때문이다. 여자란 가정과 가족에 대해 보다 마음을 써야 하고 남자들처럼 밖으로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지금 만일 그녀에게 어린애라도 생긴다면, 어린애 생각을 하면 그는 자기도 모르게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가끔 어린애에 대해 생각했다. 스칼렛은 어린애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아주 거침없이 내놓고 말했다. 그러나 초청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와주는 어린애는 별로 없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어린애 같은 것은 원하지도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모두 어리석기 때문이며 출산을 무서워하기 때문인 것이다. 만일 스칼렛에게 아기가 생긴다면 그녀도 다른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어린애를 귀여워하고
집에 머무는 것에 만족하면서 어린애를 보살펴 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제재소도 팔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이고 저절로 문제는 해결된다. 모든 여자는 그들의 행복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아기가 필요한 것이다. 스칼렛이 결코 행복하지는 못하다는 것을 프랭크는 알고 있었다. 여자에 대해서 그다지 아는 것이 없는 그이긴 하지만 때때로 그녀가 불행하다는 것을 모를 만큼 눈이 어둡지는 않았다. 가끔 그는 밤중에 잠이 깨어 베개에 엎드려 소리를 죽이고 우는 들릴 듯 말 듯한 울음소리를 들었다. 맨 처음에 침대가 떨리도록 흐느껴 우는 소리를 듣고 잠이 깬 그는 깜짝 놀라서 물었다. 여보, 무슨 일이오? 그러고는 격한 울음소리가 섞인 핀잔을 들었다. 아, 내버려둬요. 그렇다. 아이는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관여하지 않아야 할 많은 일로부터 그녀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가끔 프랭크는 한숨을 쉬며 자기는 굴뚝새만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온몸이 불꽃과 보석으로 쌓인 열대조를 잡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굴뚝새가 훨씬 좋았을 텐데. 4월의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날 밤에 토니 퐁테는 존스보로에서 초주검이 된 채 땀투성이가 된 말을 타고 와서 현관문을 두드렸다. 스칼렛과 프랭크는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최근 넉 달 동안에 두 번째로 그녀는 재건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이날 밤 또다시 현실적으로 느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고 말한 윌의 심정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되었다. 테라의 황폐한 가수원에서 들은 애슐리의 절망적인 말이 진실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전쟁보다 포로 수용소보다 훨씬 나쁜, 그리고 내게 있어서는 죽음보다 더한 것이오. 그녀가 제일 처음으로 재건의 냉혹함과 정면으로 부딪힌 것은 북부의 도움을 빌린 조나스 윌커슨이 그들을 테라에서 쫓아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였다. 그러나 지금의 토니의 방문으로 인하여 그녀는 그보다 훨씬 무서운 방법으로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토니는 어두운 밤의 폭풍우를 무릅쓰고 찾아왔다가 금방 다시 밤의 어둠 속으로 영원히 사라져갔다. 그러나 그는 도착해서부터 떠날 때까지 짧은 시간에 새롭고 무서운 한 장면의 막을 올리고 간 것이었다. 그리고 이 막은 두 번 다시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녀는 절망적으로 생각했다. 그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 밤에 찾아온 사람이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을 때 그녀는 가운을 꼭 여미고 계단 층계참에 선 채 계단 아래의 현관을 내려다보았다. 토니의 까무잡잡하고 우울한 얼굴이 힐끗 보이는가 싶더니 그는 얼른 몸을 내밀어 프랭크가 들고 있는 촛불을 불어 꺼버렸다. 그녀는 어둠 속으로 내려가 그의 차갑게 젖은 손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그의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를 들었다. 놈들에게 쫓기고 있어요. 이 길로 곧장 텍사스로 가려고 합니다. 말이 금방 죽을 것 같아요. 나도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고요. 애슐리가 말한 대로 촛불을 켜면 안 돼요. 흑인들을 깨워서는 안 돼요. 가능한 한 당신들에게 폐를 끼쳐드리고 싶진 않아요. 부엌의 덧문을 내리고 차양도 모두 내려버리자 그는 그제야 불을 켜게 하고 황급히 빠른 말로 프랭크에게 말했다. 스칼렛은 그동안 부랴부랴 있는 것을 긁어모아 먹을 것을 준비했다. 그는 외투를 입고 있지 않아서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다. 또한 모자도 쓰고 있지 않아서 검은 머리카락이 조그만 머리에 착 달라붙어 있었다. 그러나 퐁텐과 형제들 특유의 쾌활함을 그 활발하게 움직이는 작은 눈에 띄우고 그녀가 내놓은 위스키를 단숨에 마셔버렸다. 스칼렛은 피티 고모가 이 소리를 듣지 못한 채 2층에서 코를 골고 있는 것은 하늘이 도운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무서운 방문객을 보았다면 고모는 틀림없이 기절하고 말았을 테니까. 얄미운 놈을 하나씩 해치울수록 남부의 변절자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토니는 한 잔 더 달라고 잔을 내밀며 말했다. 정신없이 말을 달려왔어요. 빨리 여기까지 도망해 오지 않으면 이쪽 목숨까지 위험하니까요. 하지만 그만한 일을 저질렀으니 할 수 없죠. 나는 곧장 이 길로 어떻게든지 텍사스로 가서 몸을 숨길 생각이요. 존스보로까지 애슐리하고 같이 왔어요. 그가 이리로 가라고 말해주더군요. 내게 말 한 필 준비해주지 않겠습니까? 프랭크? 기왕이면 돈도 좀 주고 아마 내 말은 곧 쓰러질 것 같아요. 이리로 오는 동안 죽어라 하고 달려왔거든요. 그리고 황당한 이야기지만 오늘 집에서 나올 때 지옥에서 튀어나온 박쥐처럼 외투도 모자도 그리고 돈 한 푼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하기야 우리 집에 대단한 돈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는 웃으면서 찬 옥수수빵과 찬 무잎을 허겁지겁 먹었다.
무입에는 기름기가 얼어붙어서 하얀 조각이 두껍게 붙어 있었다. 내 말을 타고 가게 하고 프랭크는 조용히 말했다. 지금 갖고 있는 돈도 10달러밖에 없는데 아침까지 기다릴 수 있으면. 지금 지옥에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말투는 억세였으나 들뜬 어조였다. 놈들은 바로 뒤에까지 쫓아온 모양이에요. 떠나오는데 시간이 걸려서 말이에요. 애슐리가 거기서 나를 끌어내어 말을 태워주지 않았으면 나는 바보처럼 멍청하게 앉았다가 아마 지금쯤은 뻗어버렸을 거예요. 좋은 사람이에요, 애슐리는. 그렇다면 역시 애슐리도 이 무서운 비밀운동 속에 끼어있다는 말인가. 스칼렛은 오싹해져서 손을 목으로 가져갔다. 혹시 애슐리는 지금쯤 북쪽 사람의 손에 붙잡힌 것이 아닐까. 어째서 프랭크는 자세한 내용을 물으려 하지 않는 것일까? 어째서 저렇게 태연스럽게 듣고만 있는 것일까?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듣고 있다. 그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알아내려고 입을 열었다. 하고 그녀는 말을 시작했다. 누가? 당신 아버님이 부리던 늙은 농장 감독인 악당 녀석 조나스 윌커슨이요. 그럼 당신은 그 남자를 죽였나요? 건방진 소리 같지만 스칼렛 오하라 하고 토니는 화가 난 어조로 말했다. 내가 일단 해치우려고 작정한 이상 상대가 어떤 놈이든 단도로 상대방을 긁기나 하고 물러설 줄 아셨습니까? 천만에요. 놈을 산산조각 내고 말았을 거예요. 그것 잘 됐군 하고 프랭크가 불쑥 말을 꺼냈다. 정말 얄미운 놈이니까. 스칼렛은 프랭크를 쳐다보았다. 평소에 흐리멍덩한 프랭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평소에 남편은 거짓말에 잘 속고 신경질적으로 수염을 잡아뜯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보는 그는 무엇인가 날카로운 냉혹성을 느끼게 했다. 예기치 않은 사건을 듣고 필요 없는 소리 한마디 하지 않았다. 결국 프랭크도 사나이였고 토니도 사나이였다. 이러한 거친 사건은 남자들이 나설 일이지 여자들이 나설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애슐리는, 그이는, 아닙니다. 애슐리도 그 녀석을 없애고 싶어 했지만 그놈을 죽일 권리는 내 쪽에 있다고 내가 물려받았어요. 글쎄 그렇지 않습니까? 셀리는 내 형수니까요. 결국 그도 양해를 했지요. 윌커슨에게 내가 당할 경우를 걱정하여 애슐리도 함께 존스보로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애슐리는 귀찮은 일은 일으키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곤란하죠. 이 옥수수빵에 바를 재문 없습니까? 그리고 아무거라도 좋으니까 도시락 좀 싸주세요. 모두 다 말해주지 않으면 큰 소리를 치겠어요. 잠깐, 그것만은 제가 갈 때까지 참아주십시오. 그 후에는 소리치고 싶으면 쳐도 좋습니다. 프랭크가 안장을 채우는 동안 말씀드리죠. 그 악당, 윌커슨이란 놈은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괴롭혀왔습니다. 당신도 세금 때문에 지독히 혼나셨지요? 그것도 그 녀석의 비열한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가장 야비하고 못된 행동은 검둥이를 선동하여 소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평생에 내가 검둥이를 미워하는 세상이 오리라고는 정말 누구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검둥이란 놈들도 괘씸하지요. 놈들은 그 악당들이 하는 소리를 무엇이든지 고지 듣고는 우리들이 지금까지 해준 것은 까맣게 잊고 있어요. 지금 북부 놈들은 검둥이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선거권을 주려 하지 않거든요. 이 군 전체를 통틀어서 선거에서 밀려나지 않은 민주당원은 손으로 꼽을 정도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놈들은 명령을 내려서 남부 동맹군에 참가한 사람들은 모두 선거에서 제외시켜버렸거든요. 만일 놈들이 검둥이들에게 선거권을 주게 되면 이제 우리들은 끝장이에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의 주가 아닙니까? 북부 놈들의 것은 아니잖아요. 스칼렛, 이것은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로 참을 수 없어요. 다시 전쟁이 나도 상관없어요. 뭔가 한번 본때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그러는 사이에 검둥이 재판관이 생겨나고 검둥이 의원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정글에서 탈출한 검은 원숭이 주제에. 자, 부탁이에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당신들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 빵을 싸기 전에 한쪽만 더 주십시오. 그런데 그 윌커슨이 퍼뜨리는 말로는 그놈의 흑인 동등권 운동도 다소 미치광이 집 같아요. 정말이에요. 그놈은 시간을 정해놓고 검둥이 바보놈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거든요. 낮가죽도 두껍게. 토니는 할 수 없다는 듯이 그 대목을 얼른 말했다. 검둥이도 백인 여자와 결혼할 권리가 있다고. 어머나 토니, 거짓말이겠지요. 그럴 수가. 그러나 사실입니다. 당신이 깜짝 놀라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스칼렛. 그런 것이 새삼 당신에게 새로운 뉴스는 아닐 텐데요. 이 애틀랜타에서도 지금 그 이야기로 한창이 아닌가요? 나는 몰랐어요.
그럼 프랭크가 당신에게 숨기고 있는 거로군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다 함께 생각했어요. 윌커슨을 밤중에 몰래 찾아가서 충고를 해주자고요. 그런데 그 기회를 잡기 전에 당신도 알고 계시죠? 우리 집에 흑인 우두머리를 하고 있던 검둥이 유스티스를. 알고 있어요. 그 녀석이 오늘 우리 집에 부엌 문 밖에 찾아온 거예요. 때마침 셀리가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녀석이 셀리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지금도 짐작이 안 가요. 하여간 뭐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비명소리가 들려와서 급히 부엌으로 뛰어들어갔더니 글쎄 그 녀석이 마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유랑극단의 배우 패거리처럼 취해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실례했습니다, 스칼렛. 입을 함부로 놀려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는 당장 그놈에게 한 방 먹였지요. 그리고 어머니가 달려와서 셀리를 간호하는 동안 말을 타고 윌커슨을 찾으러 존스보로로 갔던 겁니다. 그놈이야말로 원흉이었으니까요. 그 녀석이 없었으면 그런 괘씸한 검둥이 얼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할 리가 없지요. 테라를 지나는데 도중에서 애슐리를 만났어요. 물론 그는 나와 같이 갔죠. 윌커슨이란 놈이 테라의 집에 그러한 짓을 했으니까 자기에게 맡기라고 애슐리는 말했지만 나는 듣지 않았어요. 셀리는 내 죽은 형의 아내니까 내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지요. 오는 도중 내내 그와 나는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내에 도착해보니 글쎄, 스칼렛, 제일 중요한 권총을 잊고 오지 않았겠어요. 마구간에다 잊어버리고 온 거지요. 그만큼 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던 거예요. 그는 말을 멈추고 딱딱한 빵을 씹었다. 스칼렛은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퐁텐가 사람들이 살인적인 분노에 대해서는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이 지방 전체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칼로 상대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놈은 술집에 있었어요. 애슐리가 다른 녀석을 붙들고 있는 동안에 나는 놈을 방 한쪽 구석에 몰아넣고 죽이기 전에 죽이는 이유를 들려주었죠.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이미 일은 모두 끝나 있었어요. 토니는 그때의 일을 회상하며 말했다. 내가 정신을 차리자 애슐리가 나를 말에 태워주며 당신들 있는 대로 가라고 하더군요. 애슐리는 위기에도 강한 사나이예요. 그는 침착했어요. 프랭크가 들어왔다. 그는 팔에 걸치고 있는 두꺼운 코트를 토니에게 건네주었다. 그 옷은 그에게는 한 벌밖에 없는 코트였지만 스칼렛은 나무라지 않았다. 이 사건, 이 순수한 남자들만의 사건은 그녀 따위가 도저히 관여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니, 댁에서는 당신이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돌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해보면 프랭크, 당신은 아주 바보스러운 아내를 얻었군요. 하고 토니는 몹시 외투를 힘들게 입으며 싱글벙글 웃었다. 스칼렛 부인은 검둥이 손에서 자기 집 여자들을 지킨 남자에게 북부놈들이 표창장이라도 줄 줄 아는 모양이지요. 하긴 줄지도 모르지요. 즉결 재판과 교수형이 표창장 말이에요. 스칼렛, 내게 키스해주지 않겠습니까? 뭐 프랭크는 별로 언짢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할지도 모르니까요. 텍사스는 멀어요. 게다가 성급하게 편지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 사람들에게 여기까지는 무사히 왔었다고 알려주세요. 그녀는 토니에게 키스를 허락했다. 두 사나이는 장대처럼 퍼붓는 빗속으로 나갔다. 뒤쪽 문에서 두 사람은 잠시 동안 서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한참 후에 갑자기 말발굽에 물이 튀는 소리가 들렸다. 토니는 가버렸다. 그녀는 문을 빠끔히 열었다. 프랭크가 축 늘어져 비틀거리는 말을 마구간으로 끌고 가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다시 문을 닫고 앉았다. 무릎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이제야 비로소 그녀는 재건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마치 그녀의 집이 앞만 가린 벌거벗은 야만인들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느낌이었다. 온갖 잡념이 한꺼번에 밀어닥쳤다. 요즘 전혀 생각지도 못해본 일, 듣기는 하였으나 염두에도 두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녀가 방 안에 들어가면 중도에 뚝 그치던 남자들의 이야기, 적어도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소한 일들, 무력한 피터 영감 밖에는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데 제재소로 마차를 타고 간다고 쓸데없이 투덜거리던 프랭크의 충고, 그러한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러한 것들은 모두 한 장의 소름 끼치는 그림으로 짜 맞추어졌다. 그림 이쪽에는 흑인이 있다. 그 배경에는 북부 사람들의 총이 있다. 그녀를 죽이든 강간을 하든 그들 마음대로이다. 게다가 어느 것 하나 그것에 대해 손을 쓸 도리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누가 되었든 그녀의 원수를 갚아준 사람은 모두 양키의 손에 교수형을 당한다. 재판관과
배심원에 의한 정당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교수대에 서게 되는 것이다. 법률도 모르고 정상 참작 같은 것은 더군다나 생각지도 않는 북군 장교들이니까 신문에 대한 변명도 아랑곳 없이 남부 사람들의 목에 밧줄을 걸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인가 하고 그녀는 생각하고 구원받을 길조차 없는 공포에 대한 번민으로 손을 쥐어짰다. 토니처럼 착한 사람이 집안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정뱅이 흑인이나 악당 변절자들을 죽였다는 오직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교수형을 당한다. 그런데 그 악마에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참을 수 없는 일이다 하고 토니는 말했었다. 그의 말이 옳았다. 정말 참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도 없지 않은가? 참는 도리밖에 달리 방법이 없지 않은가? 그녀는 부들부들 몸이 떨려왔다. 난생 처음으로 그녀는 인간이니 사건이니 하는 것들을 자기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것으로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공포와 절망 속에 떨고 있는 스칼렛 오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알았다. 자기와 같은 여자들이 남부에 몇천 명이나 있으며 그들은 무서워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다. 에퍼메턱스에서 무기를 버리고 항복한 몇천 명이라는 남자들이 다시 한번 무기를 들고 남부의 여자들을 지키라는 포고가 나오면 순식간에 생명을 걸고 일어나려고 대기하고 있는 것이다. 토니의 얼굴에는 무엇인가 프랭크의 얼굴에 나타나 있던 것과 똑같은 것이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요즘 애틀랜타의 다른 모든 남자들의 얼굴에서 본 것과 똑같은 표정이었다. 지금까지는 그러한 표정을 봐오기만 했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캐내려고 하지 않았다. 그것은 항복 후 전장에서 철수해 오는 남자들이 얼굴에서 본 그 지친 절망과는 아주 다른 표정이었다. 그 당시 남자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남자들은 다시 무엇인가 초조해하고 있는 것이다. 마비된 신경이 생기를 되찾고 옛날의 전기가 불타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다시 처절하리만큼 애처롭게 애를 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토니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또한 참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전쟁 전에 그녀가 본 남부의 남자들은 말소리는 상냥했지만 동시에 위험한 사람들이었다. 전쟁이 끝날 때가 가까워져 필사적일 때에는 앞뒤 분간 못하는 고집쟁이였다. 그러나 지금 촛불 너머로 말없이 마주보고 있던 두 사나이의 얼굴에는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었다. 무엇인가 그녀의 마음을 설레게 하면서도 오싹 소름이 끼치게 하는 것이 있었다. 입 밖에 낼 수 없는 분노, 목적을 꼭 달성하겠다는 결의가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자신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그것은 공포와 고뇌와 결의를 품고 있는 사람들과 자기는 하나라는 느낌이었다. 그렇다. 결단코 참을 수 없는 일이다. 남부는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다. 이것을 선뜻 내버릴 수 있겠는가? 남부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는 북부 패들은 남부 사람들이 너무나 남부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짓밟고 재미있어 하는 것이다. 그런 북부놈들의 흑발에 남부를 내맡기고 견딜 수 있겠는가? 그것은 우리들의 너무도 소중한 고향인 것이다. 그것을 위스키와 해방감에 취한 무지몽매한 흑인들에게 넘겨주어도 될 것인가? 토니의 갑작스러운 출현, 그리고 그 황급히 사라지던 모습을 생각하자 그녀는 그에 대해 육친의 정 같은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옛날 이야기를 생각해냈던 것이다. 아버지가 자기 때문도 아니요 가족들 때문도 아닌 살인을 저지르고 그 밤중에 황급히 아일랜드를 탈출한 이야기였다. 그녀의 몸에는 제랄드의 피가 흐르고 있다. 격렬한 피다. 그녀는 약탈하러 왔던 북군 병사를 쏘아 죽였을 때의 그 미칠 것 같은 기쁨을 회상했다. 격렬한 피는 모든 사람들이 체내에 흐르고 있는 것이다. 아슬아슬할 정도로 표면에 가깝게 친절하고 은근한 살갗 바로 밑에 숨어있는 것이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녀가 알고 있는 모든 남자, 온유한 눈매를 가진 애슐리도, 잘고 침착하지 못한 늙은 프랭크도 한꺼풀만 벗기면 밑은 다 똑같은 것이다. 즉, 여차할 때에는 살인도 감히 사양치 않는 포악한 성격이 숨어있는 것이다. 레트까지도 양심 같은 것은 아예 없는 악당인 주제에 숙녀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는 이유로 흑인을 죽였던 것이다. 프랭크가 빗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기침을 하고 들어오자 그녀는 벌떡 일어났다. 아, 프랭크, 이런 일들은 언제까지나 계속될까요?
북부 놈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는 한 계속될 거요.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나요? 프랭클은 피로한 손으로 젖은 수염을 훑었다. 우린 지금 하고 있어. 어떤 일인데요? 해보지 않고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몇 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요. 아마 남부는 이제부터 쭉 이러한 상태일 거요. 오, 안 돼요. 자, 그만 잡시다. 당신 추운가 보군. 떨고 있잖소. 언제나 모든 것이 다 끝날까요? 우리들 모두가 다시 옛날처럼 선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남부를 위해 싸운 사람들이 모두 대통령 선거에서 남부와 민주당을 위해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대통령 선거라고요? 하고 그녀는 절망적인 말투로 외쳤다. 흑인 놈들이 미쳐서 날뛰고 북부 녀석들이 흑인들에게 자꾸 반항하라고 나쁜 지혜를 불어넣어 준 다음 그러고 나서 하는 대통령 선거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프랭크는 타고난 그 참을성 있는 어조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가 자기들을 고난 속에서 건져줄 것이라는 이론은 너무나 복잡하여 그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다만 두 번 다시 조나스 윌커슨에게 테라의 집이 위협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만이 고맙게 생각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토니를 생각했다. 아, 가엾은 퐁텐가의 식구들 하고 그녀는 소리쳤다. 남은 것은 알렉스 혼자뿐이고 게다가 미머사 농장에는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 손이 모자라 쩔쩔매는데 어째서 토니는 밤중에 살짝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해치울 생각을 못했을까. 텍사스에서 살기보다는 봄과리를 돕는 편이 오히려 수월할 텐데. 프랭크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보통 때에는 언제나 그녀가 쌀쌀하게 뿌리칠 것을 예상하고 조심스럽게 안았었는데 오늘 밤에는 먼 곳을 바라보는 눈길로 힘껏 그녀의 허리를 껴안았다. 지금은 농사보다 더욱 중요한 일이 있어. 검둥이를 위협하고 변절자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것도 그 중에 하나요. 토니 같은 좋은 청년이 남아있는 한 남부의 일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요. 자, 그만 잡시다. 하지만 프랭크, 우리가 단결하여 북부 놈들에게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길 때가 올 것이오. 당신의 귀여운 머리를 그런 것으로 썩여서는 안 돼요. 그런 일은 남자들에게 맡겨두면 돼요. 승리는 우리들 시대에 오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올 것이요. 북부 놈들도 우리에게 항복을 받지 못할 것을 알게 되면 우리를 괴롭히는 일에도 실증이 날 게 아니오. 그렇게 되면 전과 같은 그런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 아이들도 마음 놓고 기를 수가 있게 될 거요. 그녀는 웨이드를 생각하자 최근에 몰래 가슴에 간직해둔 비밀을 생각했다. 싫다, 싫다. 껍데기 밑에 증오와 불안과 고통과 광포와 소란이 숨어있는 세상, 빈곤과 살을 애는 듯한 생활고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세상에서 키워야 할 애 같은 것은 갖고 싶지 않다. 이렇게 세상에서 고통밖에 아무것도 맛볼 수 없는 때에 아이 같은 것은 절대로 갖고 싶지 않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가 바라는 것은 안정되고 조용하게 자리가 잡힌 세상, 장래를 내다보고 자식들이 앞날에 편안한 미래가 있다고 생각되는 세상, 아이들이 다만 부드러운 인정과 아름다운 의복과 맛있는 음식밖에 모르는 세상이었다. 프랭크는 그러한 세상은 선거에 의해 실현된다고 생각했다. 선거에 의해서? 그것과 선거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남부에 기품 있는 사람들은 두 번 다시 투표는 못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운명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재난에도 버틸 수 있는 확실한 부르는 오직 테라뿐이다. 그것은 돈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자. 비참한 생활에서 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마음껏 돈을 벌자 하고 그녀는 미친 듯이 생각했다. 그녀는 불쑥 자기가 임신했다는 것을 프랭크에게 이야기했다. 토니가 도망치고 나서 수주일 동안 피티고모댁은 몇 차례나 북부 군대들에게 가택 수색을 받았다. 그들은 아무 때나 상관없이 또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작스레 침입해 들어왔다. 그들은 우르르 방으로 들어와서는 신문을 하고 벽장을 열어보고 옷 넣는 큰 상자를 총검으로 쿡쿡 쑤셔보고 침대 밑을 기웃거려 보았다. 군 당국에서는 토니가 피티고모댁으로 가라는 충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아직도 그 집이나 아니면 그 근처 어디엔가 숨어있다고 믿고 있었다. 마침내 피티고모는 장교가 인솔하는 한 무리의 병사들이 언제 자기의 침실로 밀어닥칠지 모른다고 해서 피터 영감이 말하는 소위 만성적인 흥분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프랭크도 스칼렛도 토니가 급히 다녀간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늙은 부인으로서는 설령 실토하고 싶은 생각이 났다 해도 아무것도 할 말이 없었을 것이다.
토니 퐁텐과는 지금까지 꼭 한 번밖에 만난 적이 없었다. 그것도 1862년의 크리스마스 때였다고 조심조심 단언한 것도 그녀로 볼 때에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정직한 고백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그때에는 그 사람이 아주 취해 있었어요. 신문을 받을 때마다 몇 번이고 그녀는 군 병사들에게 무슨 도움이라도 주려는 마음에서 숨을 헐떡이며 덧붙이는 것이었다. 스칼렛은 임신 초기여서 비참할 정도로 몸이 좋지 않은 데다가 자기 방에 염치도 없이 들어와서는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가 부리는 파란 군복의 북군 병사들에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증오심을 느꼈다. 그런가 하면 또 토니 때문에 모두가 파멸해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고 무서운 불안에 시달리기도 했다. 어느 감옥이고 하찮은 이유로 체포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아주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불리한 사실이 판명되기만 하면 자기나 프랭크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피티 고모까지도 감옥에 쳐넣으리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한때 워싱턴에서는 합중국의 전쟁 빚을 갚기 위해 반역자의 재산을 전부 몰수하라고 떠든 일이 있었다. 이러한 소동 때문에 스칼렛은 끊임없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다. 더구나 이 무렵 애틀랜타에서는 군의 명령을 위반한 자의 재산을 몰수한다는 풍문이 떠돌고 있었다. 그 바람에 스칼렛은 프랭크와 함께 자기들이 자유만이 아니라 집과 가게와 제랄드까지도 잃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설령 자기들의 재산이 군에 몰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나 프랭크가 감옥에 들어가면 그것은 곧 재산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왜냐하면 그들이 없는 동안에 그들의 사업을 보살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러한 걱정을 자기들에게 갖다 주었다는 이유로 토니를 미워했다. 왜 그 사람은 친구를 이런 지경으로 만들었는가? 어째서 애슐리는 자기들에게 토니를 보낼 생각이 났던 것인가? 사람을 도와준 그 결과로 큰 호박벌떼 같은 북부놈들에게 습격을 받게 되었으니 이제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절대로 편의를 보아주지 않으리라. 누가 도움을 청하든지 꼭 문을 닫고 있으리라. 물론 애슐리는 예외다. 토니가 급하게 다녀간 후 몇 주일 동안 그녀는 바깥길에서 조금만 무슨 소리가 나도 문득 얕은 잠에서 깨나 혹시 애슐리가 토니를 도와준 것 때문에 텍사스로 도망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하고 마음을 졸였다. 토니가 한밤중에 방문했던 것에 대해서는 테라의 집으로 섣불리 편지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는 애슐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 편지가 도중에 북군의 손에 들어가 테라까지 재난에 휩쓸릴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 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나쁜 소문이 들리지 않았으므로 겨우 애슐리가 무사한 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북군 쪽에서도 귀찮게 조사하던 것을 그만두고 말았다. 그러나 일단 마음이 놓였지만 공포심은 스칼렛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 공포는 토니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부터 생겨난 것인데 그것은 저 애틀랜타가 포위되어 포탄이 날아들었을 때 온몸의 솜털이 곤두서던 공포보다도 더욱 심했고 전쟁 전에 며칠 동안 샤만 부대에게서 받았던 공포보다도 더욱 심한 것이었다. 그 폭우가 쏟아지던 날 밤 토니가 나타난 것은 흡사 그때까지 달래듯이 그녀의 눈을 가리고 있던 장막을 찢어버리고 억지로 그녀의 불행한 생활 실태를 그대로 보여준 것과 같은 것이었다. 1866년의 그 추운 봄에 스칼렛은 주위를 둘러보고 자기와 그리고 남부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았다. 생활 계획이나 체계를 세우는 정도는 하려고 들면 할 수도 있었다. 앞서의 그 노예들보다 더 힘든 노동도 못할 것은 없었다. 처녀 시절에는 전혀 배우지 않았지만 각오만 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들도 처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 보아도 아무리 희생을 치르더라도 아무리 지혜를 짜내 보아도 엄청나게 큰 희생을 치르고 겨우 손에 넣은 이 얼마 안 되는 토대를 언제 어느 때 빼앗기게 될지 모르는 것이다. 그런 변을 당하더라도 그녀에게는 아무런 법률상의 권리도 없거니와 아무런 법률상의 배상도 없고 호소할 것이라고는 겨우 토니가 쓰디쓴 말투로 욕하던 그 즉결 재판소나 엉터리 권한을 주고 있는 군사 재판소뿐이었다. 현재로서는 권리와 배상이 있는 것은 흑인들 뿐이었다. 북군은 남부를 내리누르고 언제까지나 이런 상태로 만들어둘 작정인 것이다. 남부는 거대한 아기에 찬 손에 의해 넘어져 버리고 일찍이 지배 세력이었던 사람들은
일찍이 그들이 부리고 있던 노예들보다도 못한 자만 처지에 빠져 있었다. 조지아는 군대의 수비가 엄중했으며 특히 애틀랜타는 필요 이상으로 삼엄했다. 여러 도시에 있는 북군 부대의 사령관들은 일반 시민에 대해 일체의 권한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아무런 이유 없이 시민을 투옥하고 그 재산을 빼앗고 그리고 이들을 교수형에 처할 수도 있었다. 시민의 영업 방법, 고용인에게 치를 급료, 공적 사적 장소에서의 말, 신문기사 쓰는 법 등 귀찮은 규칙 등을 만들어 시민을 못살게 굴 수도 있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었다. 쓰레기는 어떤 식으로 언제 어디에 버려야 한다는 규칙도 만들었고 또 전에 남부 동맹에 소속되었던 사람들의 딸이나 부인들이 불러야 할 노래까지도 정했다. 그래서 딕시나 아름다운 푸른 길을 부르는 것은 반역죄보다는 약간 가벼웠지만 아무튼 죄가 되었다. 또 누구든지 엄숙한 서약을 하지 않고서는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칙도 나왔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부가 되는 데에도 이 지긋지긋한 선서를 하지 않으면 혼인허가서를 발행해 주지 않았다. 신문은 굳게 재갈이 물려 있어 군의 부정이나 약탈에 대해 항의의 여론을 일으킬 수가 없었고 또 개인의 항의는 투옥에 의해 묵살당했다. 감옥은 많은 병사로 우글거리고 그들은 곧 재판받을 희망도 없이 감옥에 매인 채 그대로 있었다. 배심 재판이나 인신보호법은 사실상 정지되어 있었다. 민사법정만은 겨우 아직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것도 군의 눈치를 살펴가며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군이 법정의 판결에 간섭할 수가 있었고 또 사실 간섭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불행하게도 체포된 시민은 군 당국이 하는 대로 내맡겨진 것과 같았다. 게다가 체포되는 사람의 숫자는 어마어마했다. 정부를 반대하는 선동적인 언사를 쓴 혐의, KKK당과 내통한 혐의, 혹은 백인이 흑인에게 거만하게 굴었다는 흑인들의 불평, 그러한 것들이 시민들을 감옥에 쳐넣는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증거나 증언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고발만으로 충분했다. 노예해방 사무국의 선동으로 흑인은 언제나 자진해서 고발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흑인에게는 아직 선거권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북부의 속셈은 그들도 투표를 해야 하고 동시에 그 투표는 북부의 우호적인 것이어야만 한다고 결정하고 있었다. 이런 생각을 뱃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흑인들에게는 극진한 대우를 했다. 북군은 무슨 일이든지 흑인들을 배후에서 성원하고 그들이 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었다. 그러므로 백인들로 볼 때에는 자기에게 재난을 가져오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흑인에게 무엇이고 상관할 것 없이 마구 야단을 치는 일이었다. 전날의 노예는 이제는 만물의 주인이 되었고 북부의 지원을 얻어 아무리 천하고 무지한 흑인일지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었다. 일찍이 그들보다 윗계급에 속해 있던 흑인들은 해방에는 코도 내밀지 않았고 그들이 섬기던 백인주의인과 마찬가지로 매우 고통을 받고 있었다. 노예 중에서도 제일 지위가 높은 시종들은 몇천 명이고 종전대로 백인들의 집에 머물러 옛날 같으면 그들이 할 일이 아니었던 너절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 많은 충성스러운 머슴들은 감히 새로운 해방에 편성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와는 반대로 가장 시끄러운 불씨가 되고 있는 것은 무수한 해방이 낳은 쓰레기 같은 흑인들로 그들은 대부분 들일을 하는 노예 출신들이었다. 노예 제도가 존재하고 있을 때에는 이러한 천한 흑인들은 집안이나 정원에서 일하고 있는 흑인들로부터 망난이라 해서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어머니 엘렌도 그러했지만 남부 일대의 농장 안주인들은 흑인들을 어릴 때부터 길들여 그 중에서 가장 바탕이 좋은 자를 골라 차츰 책임이 무거운 지위를 주어왔던 것이다. 들일로 돌려지는 것은 배우려는 의지도 능력도 정력도 없고 또 정직이라든가 신뢰라든가 하는 점에서도 가장 뒤떨어지고 성질도 가장 나쁘고 급이 낮은 흑인들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패들, 흑인이 사회적 계급에서 가장 하급에 속하는 패들이 남부의 생활을 참으로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노예 해방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염치 없고 뻔뻔한 무법자의 위세를 빌려 이 들일을 하던 흑인들은 속임수를 쓰는 면에서는 거의 종교적이라고 해도 좋을 만한 양키의 심한 증오에 부추김을 받아 하루아침에 일약 권력자의 지위로 뛰어올랐다.
그 지위에 서서 그들은 지능 정도가 얕은 자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내고 있었던 것이다. 원숭이나 철부지 아이들이 그들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귀중한 가치가 있는 보물 속에 내던져진 것처럼 그들 천한 흑인들은 마음대로 포악해졌다. 그것은 파괴의 사악한 쾌감에서이든가 아니면 단순한 그들의 무지 때문이든가 그 어느 쪽인가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가장 지능 정도가 낮은 사람들까지를 포함하여 흑인의 명예를 위해 덧붙여 두거니와 악의에 선동된 사람은 극히 소수로 이 소수의 사람들은 노예제도가 있었을 무렵에도 대개가 망나니 검둥이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전반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지능 때문에 남이 꿰매 빠지기 쉬웠는데 이것도 명령만 받아온 오랜 습관에 의한 것이었다. 전에는 그들의 백인 주인이 명령을 내렸었다. 그러나 지금은 주인이 새로 바뀐 것이다. 즉 노예해방 사무국과 욕심에 날뛰는 북쪽에서 흘러들어온 정상배들이 주인이 되어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너희들은 조금도 백인에게 뒤떨어지지 않으니 백인들과 똑같이 행동해라. 너희들이 공화당의 정책에 투표할 수만 있게 되면 당장의 백인들의 재산은 너희들의 것이 된다. 현재도 너희들의 것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넣어버려라. 이러한 달콤한 이야기에 눈이 어두워 해방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피크닉이 되어버려 일주일 내내 큰 잔치가 벌어지고 게으름과 강도질과 오만의 사육제로 변했다. 시골의 흑인들은 농사짓는 일을 싫어하여 그 고장을 버리고 도시로 흘러들어왔다. 애틀랜타는 그런 패들로 들끓었고 그들은 새 세상에 물들어 게을러지고 난폭해졌으며 그리고 여전히 몇백 명씩 줄을 지어 도시로 흘러들어왔다. 더러운 오두막에 꽉꽉 들어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천연두와 티푸스와 결핵에 걸렸다. 노예였을 때에는 병에 걸리면 언제나 안주인이 보살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병이 들자 자기 자신과 병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몰랐다. 옛날에는 가족 중의 노인과 어린아이의 시중은 일체 주인에게 맡겨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그들에게는 연약한 자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었다. 게다가 노예해방 사무국은 정치면에만 관심을 쏟고 있어 전에 농장 주인이 해준 것 같은 시중은 전혀 들어주지 못했다. 흑인들이 버린 아이들은 마치 겁먹은 동물처럼 거리를 방황하고 어쩌다 친절한 백인을 만나면 그들이 부엌에서 길러지고 있는 형편이었다. 시골이 늙은 흑인들은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혼잡한 거리에서 어쩔 줄을 모르며 길가 연석에 주저앉아 지나가는 부인들에게 울며 불며 호소하고 있었다. 아가씨, 아씨, 제발 소원이에요. 저희 옛 주인에게 편지를 써주십시오. 저기 페이에트 지방에 계십니다. 주인 나리께서는 이 늙어빠진 검둥이를 다시 데려가 주실 겁니다. 정말 해방 같은 것은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노예해방 사무국은 파도처럼 밀려든 이 무리들이 너무도 많은 숫자에 겁을 먹고 늦게나마 일부 정책이 너무 지나쳤던 것을 시인하고 그들을 전 소유주에게로 되돌려 보내려 했다. 너희들은 돌아가더라도 날 삭슬 정한 계약서의 보호를 받는 자유노동자로서 가는 것이라는 설명을 흑인들은 관리자로부터 들었다. 늙은 흑인들은 반겨 농장으로 돌아가 그렇지 않아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농장 주인에게 전보다 더한 무거운 부담을 주었다. 농장주들은 아무리 곤란해도 그들을 차마 쫓아보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젊은 패들은 애틀랜타에 머물러 있었다.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일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배가 부른데 무엇 때문에 일을 하겠는가. 흑인들은 세상에 태어난 후 처음으로 마음껏 위스키를 마실 수 있었다. 노예였을 때에는 위스키는 크리스마스 이외에는 맛볼 수 없는 귀중한 것이었다. 크리스마스에는 선물과 함께 저마다 위스키를 한 잔씩 얻어 마셨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노예해방 사무국의 선동자와 북부의 뜨내기들이 마음대로 맛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위스키 그 자체에 자극을 받아 끝판에 가서는 을에 소동이 일어나게 마련이었다. 이 패들에게 걸리면 생명이고 재산이고 안전한 것이 없었다. 그래서 백인들은 의지할 법률도 없이 공포에 빠져 있었다. 남자는 곤드레 만드레가 된 흑인들에게 거리에서 모욕을 당하고 밤이면 집과 창고가 불탔으며 말과 소, 돼지와 닭이 백주의 공공연히 도둑을 맞고 온갖 범죄들이 성행했으며 그러고도 범인이 재판에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굴욕과 순환도 전쟁 때문에 남자들의 보호의 손길을 빼앗기고 도시 변들이나 인가가 드문 큰 길가에 혼자 살고 있는 많은 백인 부인들의 위험과 피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여성에 대한 폭행은 놀라운 숫자에 달했고
누구나가 아내와 딸의 안전에 대해 끊임없이 염려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이 때문에 남자들은 냉혹하고 몸서리 쳐지는 분노에 사로잡혀 마침내 하룻밤 사이에 KKK단이 생기는 결과에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북부의 신문이 요란스럽게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야간에 활동하는 비밀 결사대에 대해서였는데, 그런데도 신문은 비극적인 필요성에서 어쩔 수 없이 이 결사대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언급하지 않았다. 북부에서는 KKK 단원을 모조리 찾아내어 교수형에 처하라고 요구했다. 그렇게 된 것도 법률이나 규칙에 의한 정당한 소송 절차 같은 것이 침략자들로 인해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만 때에 그들 북부 사람들이 범죄의 처벌을 멋대로 자기들이 손아귀에 넣고 말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민의 반이 총검을 들이대고 다른 반수의 국민들에게 흑인의 지배를 강요하는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다. 게다가 그 흑인들의 대부분은 아프리카의 밀림 속에서 나와 아직 한 세대를 지났을까 말까 하는 무리들인 것이다. 그들 흑인에게 투표권을 주라. 그러나 그 본래의 소유주인 대다수의 백인들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남부는 미리부터 내리눌러 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한 가지 방법이 바로 백인들의 공민권 박탈이었다. 남부 동맹을 위해 싸운 사람, 그 밑에서 공직에 종사한 사람, 혹은 이를 지원한 사람의 대부분에게 투표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 관리 선거에 선거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 모두 이방인들이 지배 밑에 두라는 것이었다. 다수 시민이 되어 과거를 잊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 서약을 행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다른 한편 서약을 하도록 허락된 사람들은 서약하는 것을 열렬히 거부하고 고의로 학대와 굴욕을 더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충성을 맹세하기를 아예 거부하고 있었다. 스칼렛은 이런 소리를 반복해서 듣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같은 소리를 듣게 되면 고함을 치고 싶을 지경이었다. 북부 사람들이 훌륭한 행동을 했다면 항복 직후에라도 그 안 입고 온 서약을 했을지도 모른다. 나를 다시 그전 연방으로 돌려보낼 수는 있다. 그러나 나를 개조하여 연방에 맞춰넣을 수는 결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불안한 낮과 밤을 보내면서 스칼렛은 겁에 질리고 말았다. 무도한 흑인과 북군 병사의 끊임없는 협박이 그녀의 마음을 괴롭혔고 언제 재산을 몰수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쉴 새 없이 꿈속에까지 따라다녔다. 그녀는 나중에는 더 심한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했다. 자신과 친지와 남부 전체가 불안하게 압박을 당하고 있는 상태이고 보면 요즘 자주 토니 퐁텐이 무섭게 흥분된 어조로 하던 말들이 생각나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 스칼렛, 이것은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로 참을 수 없어요.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